안녕하세요. 요게 이거예요. 그 40일에 중에요. 제가 생각할 때 신유형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한번 좀 추려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라고 해서요. 교재는 다 나온다. 이쪽에 있는 40일의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신유형이라고 하면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형태가 좀 다르거나 과거에는 잘 안 물어봤는데 최근 들어서 좀 물어보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제가 신유형이라고 정의해 볼게요. 13번 문제 볼까요? 자, 보통 이제 주식 워런트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식 워런트는 이제 옵션의 성격이기 때문에 뭐 워런트에 뭐가 바뀌면 뭐가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 뭐 변동성이 올라가면은 워런트 가치가 올라간다. 뭐 주식 워런트는 매입만 하기 때문에 뭐 양방향 그죠? 매입만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주가가 오를 때만 뭐 이득이 난다. 뭐 그거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 워런트에 대한 어떤 상품 속성인데 이 부분들은 워런트에 대한 좀 제도적인 측면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좀 관점이 다르게 물어봤죠. 그래서 저는 얘를 신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적절한 것만을 모두 보기에서 고른 거. 이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하겠죠. 몇 개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워런트주의니까 이게 이제 옵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자산으로 주가 지수도 가능하고 개별 주식이 될 수 있어요. 주식 워런트는 또 상장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맞는 거, 얘는 맞는 얘기. 자, 지정가 호가 방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주식은 뭐 시장가, 지정가 여러 가지 이제 주문 방식이 있는데요. 워런트는 지정가 호가 방식만 써요. 이거만 쓴다. 이거만 맞는 얘기.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주식은 전날 종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이제 그 가격 제한폭이 있잖아요. 주식 워런트는요. 이런 가격 제한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 맞는 얘기는 4개. 네, 4개가 아니라 3개 다 합친 그런 부분이에요. 자, 27번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이제 저한테는 물론 쉬웠는데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게요. 이제 국제 분산 투자.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라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N이 종목 수고요. 여기가 총위험이에요. 총위험.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 투자하면 줄어요. 그래서 더 이상 줄지 않는 위험. 여기를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안에서만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뭐 체계적 위험이 한국은행에 대한 뭐 금리, 그렇죠? 그다음에 US 달러하고 코리아 원의 환율, 뭐 우리나라의 뭐 물가, 뭐 이런 것들이 체계적 위험이에요. 근데 만약 이런 상태에서요, 국제 분산 투자를 하면 이런 체계적 위험의 수준을 더 낮출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국제 분산 투자를 하는 순간 한국 금리나 원 달러 환율이나 한국 내 물가 이런 것들은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 돼버리거든요. 자, 국제 분산 투자를 하면요, 국내의 체계적 위험의 일부를 줄일 수 있다. 맞는 얘기. 자, 올바른 게 몇 개니 물어본 거죠. 그다음에 이거 세 번째 볼게요. 국제 분산 투자를 하면은 개별 기업의 고유 위험을 경감할 수 없다. 그 고유 위험이란 건 비체계적 위험이잖아요. 비체계적 위험은요, 항상 뭐 국제 분산 투자를 하든 아니면 뭐 국내 분산 투자를 하든 분산 투자를 하면은 없앨 수 있거나 줄일 수 있는 위험이에요. 없다가 아니라 얘는 틀렸죠. 자, 요게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보시면 개별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개별 자산의 총위험 중에서 체계적 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재무관리 측면에서 보면요, 이거를 R스퀘어라고 해요. 개별 자산의 총위험 중에 우리가 말하는 설명된 위험이고, 이거 이론적으로 그냥 설명하면 총위험은 시그마 I 제곱이에요. 설명된 위험은요, 베타 I 제곱, 시그마 M 제곱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베타 I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그마 M 제곱, 시그마 IM이에요. 얘는 시그마 M 제곱, 시그마 I, 시그마 M, 로 IM. 요 로 IM이 상관계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계수 값이 커지면 베타 값이 커지겠죠? 이게 커지니까 전체 얘도 커지니까 분모에서 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요. 그래서 얘가 맞아요.
혹은 얘를 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개별자산의 총위험은요, 우리가 공분산 위험을 개별자산의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시그마 I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I 제곱은 똑같이 시그마 I, 시그마 M, 로 IM. 그러니까 로 값이 커지면 여기 분자 값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 총 위험에서 체계적 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맞는 건 두 개죠, 두 개. 3번.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보면서 이 두 번째 보기에는 참 어렵겠다. 자, 37번은 되게 간단한 문제죠. 그죠? 간단한 문제인데 과거에 잘 안 나왔던 문제예요. 그렇죠? 보통 현금 물음표에 항목들을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잖아요. 원래는 엄밀히 따지면 예를 구분하면 여기 프리캐시 플로우, 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요 회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투자자 채권자하고 주주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운전자금 변동, 캐펙스. 캐펙스가 이제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는 항목은 뭐냐? 그죠? 시설 자금이 증가하면 자본적 지출이 증가해요. 얘는 현금 흐름을 줄여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 얘는 이제 운전자본의 항목이죠. 매출채권. 자산이 증가했어요. 자산이 증가하면 내가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줄어요. 재고자산도 얘 똑같아요. 산 거니까 현금이 줄어요. 미지급금이라는 거는요, 운전부채예요. 부채가 증가한 건 내가 돈을 더 빌린 거잖아요. 그럼 회사에 돈이 더 들어오겠죠? 얘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37번은 3번, 여기 한번 이렇게 되고, 허핀달 지수는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요. 제가 왜 이걸 뽑았냐면 보기 4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어려운 게 요거죠. 이제 허핀달 지수의 역수, 저 HHI 값의 역수는 동등한 규모를 갖고 있는 숫자. 예를 들어 HHI가 0.1이다. 그러면은 0.1의 역수니까 얘는 열이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산업에서 HHI가 0.1이라면 똑같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 10개 있는 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등 규모의 숫자죠. 그렇다면 모든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동일할 경우 기업의 숫자가 무한히 증가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허핀달 지수는요 이렇게 써요. HHI는요 이게 보시면 SI라는 게 시장 점유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동일하면은 시장 점유율의 제곱을 I는 1부터 N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면은요. 사실상 이거잖아요. 어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무한대분의 1이에요. 이게 0이죠. 이런 모든 업체들을 다 더하니까 어차피 0의 제곱하고 0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0이 나와요. 0으로 수렴한다. 제가 4번 보기 때문에 얘를 쓴 거예요. 왜냐면 이 4번 보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보지 않았던 보기예요. 일단 거리가 먼 거 수렴한다. 얘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죠? 빼고 섬유를 소수정할 때 독점 산업은 얘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잖아. 독점 산업은 1이잖아요. 1이다. 1번도 맞고. 자, HHI 지수의 역수는 HH 값을 가질 수 있는 가상적인 동등 규모의 기업체 수를 나타낸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자, 상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 이거 집중률 지수잖아요. 이걸 우리가 CRK라고 이렇게 하죠. K계의 어떤 시장 점유율 상위. 그래서 집중률 지수가 불변이더라도 HH 지수 값은 변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기업에 어떤 M&A가 생겨가지고 시장 집중률 가수가 불변하더라도 HH 값은 변한다. 그래서 가장 먼 것은 3번. 자, 이거는 이제 뽑은 이유가 보기 4번 때문에 그래요. 얘는 이제 잘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 보기예요. 자, 62번도요. 물론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잘 평소에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쓴 거예요. 자, 사업 보고서의 제출 의무. 사업 보고서는 이제 기업의 어떤 뭐 법이니까 외워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관련들 또 상장돼 있는 증권을 이제 상장시킨 그런 회사들은 원칙적으로 이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네들 집합투자증권을 그렇죠? 우리가 이제 환매금지형도 상장하잖아요. 환매형도 상장하고 이 집합투자증권을 이제 상장한 데가 자산운용사인데 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 상장 사업보도 제출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얘는 좀 잘 안 물어보는 형태라서 제가 넣은 거예요. 자, 63번은 간단해요.
얘네들은 원래는 이제 금융투자 분석학 시험에서는 되게 잘 물어봐요. 63번은. 근데 이 투문사 시험에서는 거의 물어보지 않고 형태도 좀 달리했죠. 자, 보시면 장내 파생 상품의 장내 파생 상품이잖아요. 장내라는 거는 이제 뭐랄까 굉장히 많은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거래하는 그런 시장이죠. 이제 장외가 아니라. 그래서 대량 보호 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설명이다. 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제 그죠. 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상장돼 있는 이런 것들은 물론 비상장도 안 되겠지만, 매매 그 밖의 이용 거래에 타인에게 영향을 금된다. 이에 해당하는 자, 즉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를 아는 자, 아는 자가 그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해당 금융자산을 매매할 때 활용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 아는 자로부터요, 내가 받은 자, 전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미공개 내부 정보라는 걸 알면서 받았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인허가 같은 거를 이제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내부자는 아닐지라도 이 사람은 이렇게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 알아요. 그래서 인허가 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위반 수리하는 사람. 이거는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맞아요. 정보를 생성 관리하는 자, 미공개 정보를 만드는 자, 해당 사항 맞고, 유통 검사 이것도 사실은 정책 얘랑 비슷한 애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다 해당이 돼요.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이상하게 그 우리 투자자산 운용사 쪽에서는요, 우리 이제 공개 매수 관련된 것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조금 출제 빈도가 적은데 요게 이제 약간 그쪽에 해당하는 비슷하게 공개 매수는 아니지만 그때 이제 미공개 내부 정보 쪽에 나온 그런 내용이라서 이거는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협회 규정인데요. 협회 규정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전통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뭐 광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있잖아요. 마케팅 비용 쓰는 거, 그 다음에 약관 내용,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내용이었는데요. 이 증권 인수하고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제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왔다는 건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이거 틀려라 라는 이제 의미로 썼어요.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죠. 되게 1번 맞고요. 2번 맞고 3번 맞고 36개월까지 수요 예측이 제한된다. 이게 36개월이 아니라 24개월이에요. 그래서 요게 저 개인적으로는 요 41회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하면서도 요 부분은 굉장히 지엽적이라서 그냥 스킵하고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와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협회 규정과 제도 전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안 나오는 부분들, 그렇죠? 이제 인수계약, 증권 인수계약이나 이런 쪽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네요. 자, 전술적 자산 배분 도구.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저는 신유형이면 신유형인데 이제 잘 안 물어보는 형태죠. 자, 보시면 포뮬러 플랜. 그죠? 아시죠? 포뮬러 플랜은 어떤 이제 예를 들어 주식하고 채권이 있다. 근데 우리가 주식하고 채권을 50대 50으로 이거 비율이죠, 이건요.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5대 5로 이렇게 투자했어. 근데 주식이 올랐어. 채권은 떨어지고 그러면 주식이 7이 되고 채권이 전체 비율이 3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죠? 이제 2를 팔아 가지고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채권 사는 거. 이게 이제 포뮬러 플랜이에요. 그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 가치 평가를 해 가지고 저평가된 거를 매입하고 고평가된 거를 매도하는 게 기본적으로 전술적 자산 배분이에요. 전술적 투자 전략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술적 투자 전략은 역투자 전략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치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시장 가치 접근법이라는 건요, 얘는 전략적 자산 배분의 도구예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시장에 존재하는 시가총액의 어떤 자산 구성비로 내가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그럼 그 자산을 내가 모방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전략적.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도 좀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두 개가 몇 개인가? 두 개네. 3번. 자, 볼록성은요, 이제 언제부터더라? 하여튼, 올해 초부터 이렇게 계속 나온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잘 안 나왔어요. 볼록성은 여러분들이 이거죠.
채권에 보면요. 이게 YTM이에요. 그다음에 심플하게 채권 가격, YTM이라는 게 어떤 시장 이자율 혹은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에요. 채권 가격은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곡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듀레이션이죠. 현재 예를 들어 시장 이자를 여기면 YTM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접선을 그은 게 듀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듀레이션으로 가격을 추정했어요. 근데 실제 채권 가격은 여기 있죠. 요만큼이 오차가 생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채권 가격의 금리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의 변동을 취하려면요, 요 오차까지도 감안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 직선은 듀레이션으로 우리가 추정한 채권 가격이고, 여기다가 항상 실제 채권 가격은 듀레이션보다 위에 있죠. 듀레이션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볼록성 효과 얘를 더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볼록성은요, 항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공식은 외우세요. 채권의 가격의 변동은 D에다가 1 플러스 YTM. 이 D라는 거는 이제 맥컬리 듀레이션, 그냥 듀레이션 곱하기 델타 R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볼록성을 C 곱하기 금리 변동의 제곱. 자, 봐봐요. 볼록성의 값은 양수. 제곱을 했잖아요.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양수를 다 곱하니까 이 전체 값은 양수. 그래서 얘를 쓴 다음에 얘는 수정 듀레이션으로 이렇게 쓰고 델타 R 플러스 2분의 1 C 곱하기 델타 R의 제곱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요, 이제 볼록성이 어떤 거냐면요, 볼록성하고요, 어떤 듀레이션의 어떤 변수가 영향을 주는 건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듀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크게 보면요, 표면 이자율, 그다음에 YTM, 시장 수익률, T를 만기라고 해볼게요. 만기가 증가할수록 모든 변수가 가만히 있을 때 듀레이션은 증가해요. 그렇죠? YTM이 증가할수록, YTM이 증가한다는 건요, 채권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채권 가격이 저렴하니까 우리가 투자의 회수 기간이 짧아지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표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내가 만기 이전에 현금 흐름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수 기간을 짧아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듀레이션과 관련했을 때 요 만기만 듀레이션하고 정해 관계고, 이런 시장 이자율하고 요 표면 이자율은 듀레이션하고 역의 관계예요. 똑같죠? 볼록성도 똑같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식적으로 본다면 듀레이션이라는 게 쉽게 보면은 뭐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 금리가 변동할 때 요 채권 가격이 변동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1차 미분한 거예요. 1차 미분에 대한 변수인데, 볼록성은 이 듀레이션을 다시 한번 어떤 금리로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미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듀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하고 그 방향이 볼록성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D라고 됐지만 얘를 이렇게 해도 무방해요. 표면 이율, C라는 게 볼록성이에요. 볼록성, 표면 이율, 그 다음에 YTM, T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수익률이 하락할수록, 수익률이 하락하니까 요거잖아, 요게 하락하니까 듀레이션은, 볼록성은 증가한다. 맞구나. 또 그리고 이걸 그림으로 봐도 그래요.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거는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더 볼록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볼록성은 증가한다. 요거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맞는 말. 지금 물어보는 게 올바른 거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요 80번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일정한 수익률과 만기에서, 일정한 수익률과 만기라는 건요, 수익률하고 만기가 딱 고정돼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표면 이자율이 낮아. 이 역계관계잖아요. 볼록성은 증가한다. 맞죠? 자, 동일한 듀레이션에서 볼록성이 큰 채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듀레이션이 똑같다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것도 A 채권이고요, 얘도 B 채권이야. 그러면은 어차피 듀레이션이 똑같다는 거는 요 현재 금리에서 서로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봐봐요. 금리가 떨어졌어. A 채권은 이만큼 올라요. 근데 B 채권은 가격이 더 올라. 금리가 올라갔어. A 채권은 가격이 요만큼 떨어졌어요. B 채권은 덜 떨어져. 그러니까 모든 게 동일하면요, 볼록성이 큰 채권이 볼록성이 작은 채권보다 더 높은 가격을 가져요. 자, 그런 얘기, 맞는 얘기. 자, 모든 것이 동일할 경우 잔존 만기가 긴 채권, 만기가 길면
듀레이션도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볼록성도 길어져요. 만개 짧음보다 볼록성이 크다. 맞는 얘기. 4번 이런 거고. 자, 81번도 볼게요. 81번이 요 듀레이션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볼까요? 액면가가 10,000원인 채권이 있어요. 이 채권은 7.24%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식 한번 써볼 거예요. DM 곱하기 델타 R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R의 제곱이죠. 자, 보시면 수정 듀레이션 3.1에 마이너스 3.2 시장 이자율이 2% 하락이에요. 금리가 마이너스 2% 떨어졌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근데 가격이 7.24%잖아요. 자, 이때 볼록성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요 수식을 풀어가지고 뭘 구하라냐? C의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되게 쉽죠? 쉬운 것보다 식 하나 미지수 하나면 1차씩 푸는 거잖아요. 우리가 풀 수 있죠? 이거 풀면 42가 나와요. 그래서 2번이고 이게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 뭐냐면 수정 듀레이션 대신요. 뭘 주어지냐? 그냥 맥컬리 듀레이션을 줄 거예요. 지금이야 그냥 이렇게 수정 듀레이션을 줬지만 이제 좀 이제 시간이 갈수록 투자사 운용사 시험이 좀 어려워져요. 그럴 때는 이제 수정 듀레이션 대신 맥컬리 듀레이션을 주고 만기 수익률 주고 수정 듀레이션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쓰겠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수정 듀레이션을 줬지만 나중에는 맥컬리 듀레이션을 줄 걸로 봐요. 자, 87번도 잘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포트폴리오 보면 어렵거든요. 보시면 이자 추출 전략은 뭐냐면요. 포트폴리오 보험이라는 게 뭐냐. 보험이라는 거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보장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주가라고 할게요. 주가인데 내가 그림을 좀 잘 그려야겠다. 이렇게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주가. 여기가 내 손익이야. 손익이 0인데 최악의 상황도 손실을 이렇게 딱 어느 일정 부분으로 이제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고 이득이 오를 때는 올라가는 거. 이런 거를 넓게 보면은 포트폴리오 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어적 풋 있잖아요. 방어적 풋은 주식을 사고 풋옵션을 사는 거. 이런 것도 포트폴리오 보험이고 이자 추출 전략은 뭐냐면요. 채권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채권 매수했으니까 나의 어떤 바텀인 무위험 이자율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 이자로 콜옵션을 매도가 아니라 뭐냐? 매수하는 전략이에요. 요게 지금 그러니까 요거 말 한마디 바꿔가지고 요게 어려웠어요. 자, 방어적 풋이라는 건 요거죠.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주식하고 풋옵션 사는 거. 자, 포트폴리오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의 편입 비율이 증가해. 그렇죠?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보면요 넓게 보면은 CPPI가 있고 OBPI가 있어요. CPPI 기억나시죠? 얘는 쿠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승수하고 쿠션을 곱한 금액만큼 위험 채권에 위험 자산에 투자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높아지면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위험 자산의 편입 비중이 감소해요. 3번 맞고 그다음에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옵션을 복제할 수 있죠. 주가 변동에 따라서 주식의 편입 비율. 뭐냐면 4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요 정도가 41회 때 나왔던 신유형이 아닌가 싶어요. 자, 감사합니다.